어디서 무분별한 냄새가 나? 이 뭐 하는 거야? 궤도의 과학 속으로. 와, 시원하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굉장히 핫한 분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아니고 그냥 싱어송라이터 이승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근데 얼굴 너무 작으세요. 지금 실제로 만나니까.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모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싱어게인 하실 때 진짜 응원을 많이 했어요. 아, 제가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승윤님 딱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자기만의 길을 가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구나. 진짜 저는 감동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아. 많이 배우고 영광입니다. 나도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더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네, 그런 분 오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티스트라는 이름이 정말 잘 어울리는 분. 이번에 정규 3집이 나왔죠? 나왔나요? 아직은 안 나왔지만 프리뷰 같은. 네, 그죠? 다음 선발매 7월 나왔습니다. 3일에 나옵니다. 7월 3일에 나오고 지금 선발매 영상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정규 3집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죠. 제가 정규 3집 역성이라는 앨범을 준비 중이고요. 그 전에 선 공개 앨범이라는 이름으로 8곡을 추려서 먼저 한번 발매해보자 해서 7월 3일에 역성이라는 앨범에 선공개 앨범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 앨범은 몇 곡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거는 지금 함구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그럼 말도 안 되게 막 60곡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아,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게 가수 최초로 이번 정규 3집 127곡. 아, 아니, 안 돼, 안 돼. 아이고, 그거보단 진짜. 적게. 네. 야 선공개곡이 왜냐면 보통 앨범이 네. 10곡에서 20곡 사이잖아요. 네. 많아도. 근데 8곡이 선공개면은 세 자릿수를 한번 세 자리- 100곡 이상. 세 자릿수를. 네. 그래서 제가 평생 쓴 곡이 세 자릿수가 안 돼요. 좋습니다. 어쨌든 정규 3집이 있고요. 그거에 선공개 앨범이 있고요. 그 선공개를 또 선선공개한 티저 영상이 있습니다. 요게 임급동을 탔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인기를 끌고 있고 대중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3집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미리 좀 주셨어요. 들어봤는데 역시 그냥 이승윤의 곡이다. 들으면은 딱 떠올라. 심지어 온통 과학적인 내용들 뿐이다. 이분은 그냥 이번 앨범 역시 그냥 과학곡을 만드셨구나. 제가 여기 출연하고 싶어서 작년부터.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애초에. 아니 진짜 공부를 하신 흔적이 역력히 느껴지고 정말요? 심지어 분야조차도 제가 커버하기 어려운 분야까지 다 넓혀놨어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정말 많이 되고 사실은 원래 히트곡들이 있으시니까 뭐 개인주의라든지 이런 좋은 곡들 많은데 신곡 위주로 한번 몇 곡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신곡 몇 곡을 해석해보고 또 승윤님의 인생 과학 질문을 들어봤는데 질문들이 너무 좋아요. 저도 생각을 정말 많이 해보는 질문들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저 준비하면서 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 너무 좋은 질문들 해석해보는 시간을 좀 오늘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곡입니다. 타이틀곡 폭포라는 곡이에요. 폭포. 폭포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아, 폭포는 관성을 한번 거슬러 보자. 운명을 한번 거슬러 보자. 물론 거스를 수 없는 걸 알지만 그래도 한번 엎어보자라는 마음으로 만든 곡입니다. 이미 과학적이죠. 그죠? 제가 전형적인 이과 언어를 눈으로 한번 쓱 본 다음에 어. 함부로 차용하는 타입의 문과입니다. 너무 훌륭하시네. 어쨌든 이승윤님의 정규 3집 선공개 타이틀곡 폭포. 물에 대한 중력의 작용에 대한 곡입니다. 요거는 한번 맞아요.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고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있는데 그냥 뭐 요 부분 외에도 편하게 한번 좀 불러주시면 요걸 한번 들어보고 네 여기를 다 불러요? 원하시는 데만 부르셔도 돼요. 어차피 어딜 얘기하실? 저는 이걸 다 얘기합니다. 아, 그래요? 다 얘기하니까 다 부르셔도 좋고요. 너무 부끄러운데? 그냥 하겠습니다. 아이. 폭포가 쏟아지는 곳 폭풍은 좁아지네 저 청량하고 상냥한 소리에 처량한 방랑자들이다 걸음 멈추네 물보라가 일어난 곳을 거나니 어느새 태양은 멀리 지는데 달리 갈 곳도 없는데 걸었잖아 나른해지네 시들어버린 꿈만 거룩해지고 겨우내 발자국 하나만이 가득해지네 엎어버려. 그냥 무반주 생라이브가 네. 진짜 어렵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미쳤다고 막 지금 난리 났어요. 네.
소리가 너무 좋은데 목소리가 외모도 좋으신데요. 와. 그러면 이제 과학으로 보답을 해드려야죠. 폭포가 쏟아지는 곳에서 폭폭은 더 좁아지네. 일단 요게 이제 첫 번째 문장인데요. 요거부터도 굉장히 과학적인 내용이에요. 폭포가 떨어지는 곳, 요게 이제 그 물의 압력과 중력의 힘이 집중되는 지점이잖아요. 중력이 일단 물을 아래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폭포 근처에서는 물의 속도와 힘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폭포가 쏟아지는 곳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폭포 근처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걷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폭포가 쏟아지는 곳, 여기서 이제 물의 강력한 흐름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발걸음, 보폭이 좁아지게 조심스럽게 만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내가 쓸려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이 폭포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폭포의 흐름에 방해가 돼서도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저 청량하고 상냥한 소리에 처량한 방랑자들이 다 걸음걸음 멈추네. 폭포 소리, 그 물이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소리죠. 근데 이 소리가 단순히 물이 떨어지는 소리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만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물 분자들이 공기랑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복잡한 음파의 합입니다. 근데 이 소리가 어떻게 보면은 방랑자들의 걸음을 멈추게 할 만큼 뭔가 매혹적이고 평온한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즉 폭포의 소리,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떨어지는 소리조차도 너무너무 평온하고 매혹적이다. 이 곡이 얼마나 아름다운 곡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물보라가 일어난 곳에서 울고 나니 어느새 태양은 멀리 지는데, 지금 여기 태양이 나왔어요. 태양. 폭포가 만들어내는 물보라는 수분 입자가 공기 중으로 튀어오릅니다. 그러면은 태양이 지는 동안에 물보라가 햇빛을 반사하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하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곡을 들으면은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은 물의 순환과 태양의 에너지가 자연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그 한순간을 보여주는 그 그림이다. 여기서 이제 달리 갈 곳도 없는데 이걸 어쩌나. 나른해지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갈 곳이 없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죠? 이거는 물의 흐름을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중력에 의한 물의 순환, 이 흐름, 이거는 거스를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여기는.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이 포인트가. 왜냐면 이 부분에서 거스를 수 없다라는 거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천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뒤에서 엄청난 복선으로 다가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우리는 중력을 통한 물의 순환은 절대 막을 수 없고 절대 거스를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를 여기서 포인트를 딱 짚은 거죠. 여기까지 어떻습니까? 제가 의도한 대로 딱 맞죠? 네, 너무 딱 맞아요. 약간 깜짝 놀랄 정도로 네. 거의 생각을 잃지 않습니까? 네네, 같이 썼나? 좋습니다. 겨우내 시들어버린 꿈만 거룩해지고 겨우내 발자국 하나만이 갸륵해지네. 시들어버린 꿈, 발자국,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겨울이라는 게 등장을 했잖아요. 겨울 동안 얼어붙은 물은 봄이 되면 다시 흐르기 시작하죠. 이건 역시 아까 폭포의 물의 순환처럼 자연의 순환과 재생의 과정을 여기서 한 번 더 보여줘요. 여기서 또 꿈이 나왔잖아요. 꿈을 또 여기에 같이 섞은 거야. 그래서 꿈조차도 때로는 시들었지만 시든 꿈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야, 아마. 내가 평생을 이 꿈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 꿈이 이제 시들었다라는 거를 어느 순간 깨닫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이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왜냐면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서 다시 순환하듯이 여러분의 꿈 또한 다시 순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엎어버려. 네,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클라이막스예요. 후회는 됐어. 태어났다. 엎어버려. 흐름은 거부할 거야.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물이 중력을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인간의 의지로 자연의 흐름을 바꾸려는 도전을 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말하고 있죠. 물의 흐름은 우리는 거슬 수 없다. 중력을 거슬 수 없으니까. 하지만 무언가는 인간의 의지로 바꿀 수 있어요. 바로 과학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수력발전소가 등장을 해요. 이 곡은 엄밀히 말하면 폭포라고 이야기했지만 낙차를 이용한 수력발전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수력발전소가 뭘 합니까? 물의 흐름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의 흐름으로부터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냈다. 이것이 인류의 의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엎어버려가 나와요.
단순히 수력발전소만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엎어버려 폭포를 거꾸로 뒤엎어버려 자연의 물의 흐름을 이용해서 인공적인 폭포를 만들어낼 수 있고 요게 수력발전소의 원리입니다. 근데 심지어 이걸 거꾸로 뒤엎으면요 물이 위로 올라간다. 물이 위로 올라가서 퍼지는 거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죠? 분수. 우리는 분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들어가야 돼요. 수력발전소의 원리, 일반적으로 중력에 의해서 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힘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수력발전 시스템에는 뭐가 있냐면 물을 다시 높은 곳으로 올려보내는 과정이 있어요. 이걸 바로 양수발전이라고 합니다. 양수발전은 사실 우리가 생소한 개념이에요. 일반적으로 수력 발전하면은 내려오는 것만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양수 발전은 다시 물을 올립니다.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죠. 네. 수력 발전은 이 물을 떨어지면서 전기를 만들죠. 근데 이게 전력 수요가 낮은 시간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는 에어컨을 많이 틀잖아요, 여름에. 네. 전기가 많이 필요해요. 근데 밤 되면 밤 많이 안 쓰니까 네. 그때 그 에너지 남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다시 낮은 저수지에서 높은 저수지를 펌핑합니다. 다시 재사용할 수 형태로 내리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양수발전이라는 거예요. 양수발전. 그래서 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승윤님의 곡은 인류에게 에너지 저장과 효율적인 사용의 방법을 제시하는 곡이다. 이 정도로 친환경적인 곡은 거의 없었어요. 인류애가 있는 거예요. 이분 자체가 그냥 뮤지션이 아닙니다. 인류애를 갖춘 뮤지션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폭포라는 이승윤님의 이번 정규 3집 성공개 곡은 수력발전 시스템을 고민하다가 양수발전 시스템을 떠올린 과학자의 관점이고요. 자연의 힘을 거스르고 재해석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하는 인간의 기술과 의지를 상징하는 매우 훌륭한 곡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진짜 오늘은 폭력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 맛있는 건 왜 건강에 안 좋은지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네. 이 질문하게 된 배경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단 거, 군것질 이런 거거든요. 주전부리. 제가 좋아하는 거는 먹으면 항상 혼나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 친구들이 운동을 시작해서 다 막 식단을 하는 거예요. 닭가슴살만 네. 근데 제가 평소에도 운동을 한 20년 동안 홈트를 했는데 애들이 먹으니까 저도 그냥 같이 옆에서 닭가슴살만 먹었는데 건강해지는 그렇죠. 거예요. 살이 쪽쪽 빠지고. 네. 이제 한 두세 달 됐는데 엄청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건강해지는 기분이어가지고 근데 맛있진 않으시죠? 너무 맛이 없어요. 요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거를 정말 명료하게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 왜 맛있는 건 몸에 안 좋고 맛없는 것만 몸에 좋습니까? 맛있는 건 왜 건강에 안 좋은지를 설명하려면 먼저 맛있다를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하다를 정의해야 돼요. 그러면 깔끔해지겠죠? 네. 맛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복잡하고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왜냐면 맛있는 건 다 다르거든.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 복잡하고 주관적인 경험이 어떻게 정의되느냐? 요걸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은 기본 맛이 있습니다. 단맛, 짠맛, 쓴맛, 신맛, 감칠맛, 지방맛 요 6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실제 있는 맛입니다. 네, 요게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로 기본 맛이 결정돼요. 네. 재밌는 게 맛있다라는 게 굉장히 절대적인 느낌을 주는데 주관적이면서도 절대적인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많이 변해왔어요. 과거와 현재의 맛있다의 정의는 계속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 시대를 살아온 모든 유전자가 결합된 결과물이거든요. 맛있다는 시대와 문화,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다양한 정의를 갖는다. 고대에는 생존에 유리한 음식이 맛있었어요. 현대에는 건강과 웰빙을 고려한 음식이 맛있습니다. 그럼 결국 맛있다는 것 자체가 주관적이며 변화무쌍하다. 그럼 그 다음은 이제 건강하다라는 걸 또 볼게요. 현대의 맛있다라는 거는 놀랍게도 건강에도 좋아야 하는 음식입니다. 왜냐면 현대는 건강이 너무 중요하고 웰빙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맛있는 건 건강에 왜 안 좋을까라는 질문 자체가 이미 현대인의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대인의 질문이. 네, 현대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난 건강한 게 맛있던데. 이게 현대인인 거야. 맛있다의 정의 자체를 치킨은 그러면 치킨은 굉장히 기름지죠. 네. 고대죠. 혹은 근대일 수도 있어. 네. 굉장히 강렬한 맛.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맛있다의 정의 자체를 과거의 정의를 지금 사용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면은 과거의 정의를 사용하는 맛있는 음식들은 왜 건강에 안 좋을까라는 게 실제 질문인 거예요. 음식 자체가 일종의 놀이공원 같은 겁니다. 놀이공원에는 많은 놀이기구가 있죠. 어떤 놀이기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바이킹. 바이킹이 굉장히 또 짜릿하죠. 네.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바이킹을 타. 아. 바이킹을 놀이공원에 와서 60번 연속으로 탔어요. 아. 이거 어때요? 지겹죠. 지겹죠? 네. 나중에는 바이킹 자체가 괴롭습니다. 전혀 즐거운 경험이 아니에요. 이거랑 지금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맛있다고 느끼는 음식, 걔네들은 마치 이 바이킹처럼 강력한 자극을 갖고 있는 음식들이에요. 너무너무너무 맛있고 엄청난 즐거움을 주는데, 예를 들면 설탕 많이 넣은 것도 한 입 딱 넣으면 굉장히 달잖아요. 근데 설탕을 과도하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리죠. 그러면서 몸 안에서는 혈당이 올라가고요. 기름진 맛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진 맛도 풍부한 맛이고 포만감을 주는데, 역시 과도하게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놀이공원에서 우리가 가장 즐겁게 노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구슬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놀이공원에 가서 다양한 놀이기구를 타는 게 우리한테 가장 즐거운 거예요. 식사도 역시 다양하게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단 거, 너무 짠 거 이런 게 아니라 신선한 채소, 과일,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거를 균형 있게 먹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맛있는 거 왜 건강에 안 좋다고요? 다시 그럼 이걸 약 그럼 5분간 다시 복습을. 아,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왜 고대인의 식습관으로 살면 안 됩니까? 아니 갑자기 어느 날부터 혈당 쇼크 얘기하고. 맞아. 없었어. 10년 전만 해도. 저희 고대인의 식습관보다 이론이 먼저 나가고 있는 너무 거예요. 좋은 네. 질문이에요. 이론이 이거 빨라. 너무 좋아. 왜냐면 고대인의 식습관대로 왜 살면 안 되나? 고대인의 맛있었던 것대로 살면 되잖아요. 네. 고대인의 평균 수명이 38세입니다. 그러면 근대인. 그러니까 승윤님이 원하시면 네. 고대인처럼 살아도 돼요. 근데 지금 승윤님이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35. 35. 고대인의 맛있다라는 정의대로 살아도 돼. 근데 3년 후에 가고 싶으세요? 50년 후에 가고 싶으세요? 근데 샐러드만 50년 먹으라. 아, 그건 아니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들의 맛있다는 정의를 놀이공원을 다. 골고루 먹어라. 왜냐? 골고루. 이거를 알아냈어요, 과학자들이. 골고루 놀이기구를 타야지 자연 수명 38세가 아니라 100세를 살 수 있구나. 현대인 기준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네. 오래 살 것인가? 고대인 기준으로 맛있는 걸 먹고 혹은 근대인 기준으로 맛있는 걸 먹고 조금 적게 살 것인가? 그걸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요거는 제가 볼 때는 그 가치 판단입니다. 그리고 또 억울한 게 있어. 진짜 건강하게만 먹었는데도 더 짧게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 먹었는데도 오래 사는 분 계시겠죠. 네. 요건 또 유전자에 또 다 있습니다. 달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 저 역시 근대인입니다. 고대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맛있는 거 드세요. 네, 맛있는 거 먹겠습니다. 맛있는 거 실컷 먹어야지 영감이 떠오르잖아. 닭가슴살 먹으면은 고기 써집니까? 아, 안 써집니다. 안 써져요. 닭가슴살 먹잖아요. 나도 못해 이런 거. 아, 문화 예술인한테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오늘 내용은 그렇지만 네. 좀 근대인으로 살죠. 아니 맞는 말 같아요. 그리고 운 좋으면 100세 세세 가는 거야.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건강한 신체의 표준은 뭘까? 이거 되게 재밌는 질문입니다. 보디빌더 같이 보기 좋은 몸이 정말 건강한 신체일까? 여기서 여러 가지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디빌더 같은 몸이 정말 되고 싶지 않구나. 어쨌든 보디빌더를 꼴배기 싫어하는 우리 이승윤님의 건강한 신체란 무엇인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꿀배기 싫은 게 아니고 아까 식단이랑 마찬가지야. 이 건강하다는 게 무엇인가? 아니 건강한 신체의 표준은 뭘까? 보디빌더? 아니. 건강하고 싶어서 운동을 하는데 아 네. 운동을 할 때마다 건강하지 않아지는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이게 해소가 안 돼. 몸이 보디빌더처럼 되기 전에 이미 내가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예, 느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야식으로 치킨 먹고 82살 살 거 운동해서 60살 살 것 같은 거예요. 아 오히려 더. 네. 이것은 내 몸에 해로운 행위. 해로운 행위인 것 같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네. 무분별한 운동은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서 노화를 촉진한다. 근데 무분별한 운동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되게 합리적인 사람 같다. 그죠? 그러니까 아니 나 너무 좋은 것 같아. 이 단어. 사람들이 항상 이래요. 야 운동 좀 해. 네. 너 운동 안 할래? 네. 그런 분들한테 반대로 우리가 먼저 말해. 네. 야 너 계속 이렇게 무분별한 운동 할 너 거야? 무분별하게 자꾸 운동할 거야? 생각을 해. 그래. 어. 분별 있게 살란 말이야. 이렇게 그럼. 무분별한 운동은 몸을 해친다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네. 보디빌더 같이 몸이 좋은 사람들한테 네. 항상 당하는 입장이었어. 맞아요. 근데 맞아요. 우리도 이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생긴 겁니다. 무분별하다. 무분별한 운동. 근데 웃긴 게 우리는 운동 안 하잖아. 죄송합니다. 왜냐면 무분별한 운동이라는 말을 딱 해버리니까 마치 내가 되게 분별 있게 운동하는 사람 같잖아요. 근데 그냥 운동 안 하거든요. 순간적으로 좀 나의 논리에 자가당착당할 뻔했습니다. 승윤이 복근 있다는 지금 제보가 들었습니다. 어디서 무분별한 냄새가 나?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입니까? 제가 분별 있게 운동하고 있어요. 적당히. 와, 이거 또 충격적입니다, 이거. 나는 지금까지 아군인 줄 알고 신나게 웃었는데 무분별에 꽂히셔서 까먹으셨는데 제 질문이 운동을 하는 게 힘들다. 운동을 나는 매일 또- 하는데 난 또 크게 웃었네. 어쨌든 한번 가볼게요. 보디빌더 같이 보기 좋은 몸이 정말 건강한가? 우리의 몸을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여행을 떠나기 위해 준비하는 여행 가방 같은 몸입니다. 네. 여행을 잘 다녀오려면 네. 가방에 이제 잘 챙겨야 될 거야. 짐을. 그죠. 짐을 잘 싸야 돼. 건강하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비유하자면은 요 가방에 짐을 잘 싸는 거예요. 분별 있게 가방을 잘 싼 거죠. 네. 시대적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고대 시대의 건강하다라는 의미는 네. 굉장히 단순했어요. 바로 생존. 고대의 건강한 사람은 보디빌더 같은 게 아니야. 그냥 얘 살아있네? 건강한 거예요. 왜냐? 거의 다 죽어있거든. 고대에는 살아있는 사람 찾는 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만 있으면 네. 건강한 건강한 거야. 거야. 그러니까 여행을 떠나기 위해 짐을 어떻게 싸야 되느냐? 생존에 필요한 도구만 싸는 겁니다. 네, 이 말이 뭐냐면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상태. 요게 건강한 몸이에요. 요게 고대 중세로 가볼게요. 중세는 이제 이 시대에는 전쟁도 많았고 전염병도 돌았어. 그러니까 이때는 건강하다의 의미가 질병이 걸리지 않았다. 신체적으로 강인하다. 그리고 여기에 종교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의 평안도 건강에 중요한 요소다. 멘탈까지. 네, 고대랑은 좀 많이 다르죠. 네. 근대로 오면서 편안한 여행이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왜냐면은 이제는 내가 굳이 무기를 갖고 뭔가를 갖고 막 나를 막 지키고 이게 아니라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 인프라가 생겨서 편안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건강하다는 의미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는 뭐 막 무슨 무기를 챙기고 이게 아니라 편안한 옷, 편안한 신발, 뭐 꼭 필요한 영양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건강한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에 신체적인 건강함, 정신적인 건강함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과학기술과 의학기술의 발전 때문이에요. 내가 굳이 대비하지 않아도 다양한 질병이 이미 예방이 돼 있고 너무 크리티컬한 것들은 이미 우리가 다 해결을 했고 과학의 발전 덕분에 웬만한 건 다 정리가 됐고요. 오히려 예방의학, 미리 이 병이 오기 전에 막아. 그 다음에 혹은 뭐 위생 이런 게 건강. 그래서 중세를 넘어서 근대로 오면은 얘가 얼마나 짐을 깔끔하게 쌌는가. 네. 그래서 깨끗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거야. 잘 씻고 위생적이고 콧물 안 흘리고 이런 사람 건강한 거야. 현대로 넘어옵니다. 현대는 이제 진짜 어려워졌어요. 현대는 완벽한 여행이 중요합니다. 현대에 와서는 고대, 중세, 근대의 모든 개념들이 다 포함돼야 돼요. 여행 자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전부 다 모든 경험을 흡수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사회적인 건강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야 돼요. 그러니까 식습관도 챙겨야 되고 적절한 운동, 충분한 휴식, 스트레스들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건강하다랑은 무관한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요소들이 모두 균형을 이뤄야 건강하다. 즉 건강하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진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보디빌더 같은 몸 이거는 중세 개념의 건강이에요. 예를 들어 운동하다가 지금 승윤님처럼 운동을 해서 복근은 있어. 복근은 있으나 내가 죽음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 있어. 이거 마음이 건강하지 않아요. 이거는 현대에는 절대 건강한 게 아닙니다. 즉 중세 기준으로는 건강한 거예요. 저는 이제 고대 기준으로는 건강해요. 살아있거든. 하지만 현대에는 승윤님도 저도 건강하기에는 모자라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맛도 그렇고 현대의 어떤 가치와 관점이 너무 상위 0.0001%를 가지고 맞아. 건강하다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좋게 생각하면은 네. 그냥 과거 기준으로 건강하면 돼요.
지금의 현대의 건강함은 승윤님의 질문에 따라서 보면은 너무 고려할 게 많아서 도달하기 어려운 상태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모두가. 그래서 그냥 현대의 정의를 잊고 과거의 정의들을 떠올리면서 그래, 나는 그 시대 기준으로는 건강했지 라고 마음이라도 편안하자. 요게 결론입니다. 좋습니다. 오히려 칭찬하기도 좋아. 예를 들어 몸이 좋다. 야, 건강해 보인다. 너무 1차원적이잖아요. 좀 더 보태요. 야, 중세 시대에서 굉장히 건강한 몸이네. 고대 그쵸? 시대에서 정말 건강한 야, 고대였으면은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그럼 왜죠? 살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낭만이 있네요. 풍부하게 또 이렇게. 좋습니다. 이제 정규 3집 성공개곡 폭죽 타임을 한번 해석해 볼 시대입니다. 네. 한번 그냥 원하는 부분만 한번 좀 불러줄 수 있나요? 깨물어친 저기 햇살 녀석을 흔들어 깨워 벼랑간 번쩍여볼까 어둠 속 빛 틈 속으로 지진과 같은 섬광을 뿌려 지금부터 비밀보다 더 꾸준 불꽃놀이를 할 거야. 폭죽 타임. 아, 좋다. 야, 그죠? 완전 승윤님 스타일이죠. 정규 3집 성공개곡 타이틀 폭죽 타임. 한 과학사에 등장하는 인물의 위대한 일대기를 다룬 곡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과학자이자 공학자이자 발명가이자 사업가였던 분,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알프레드 노벨입니다. 어머나, 맞네요. 맞죠? 맞네요. 까무러친 저기 햇살 녀석을 흔들어 깨워 별안간 번쩍여볼까. 노벨 같은 경우가 그의 연구와 발명으로 어둠 속에 갇혀있던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깨웠습니다. 여기서 햇살 녀석이란 게 뭐냐면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발명품. 이게 근데 왜 햇살 녀석이냐? 세상에 밝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상징하는 발명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둠 속의 빈틈 속으로 지진과 같은 섬광을 뿌려. 이게 핵심 문장인데요. 그의 발명품인 다이너마이트의 강력한 폭발력을 나타내는. 그러네요. 그죠? 근데 이거를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 너무 직접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폭죽이라는 걸 쓰신 거죠. 네. 지금부터 비밀보다 더 짓궂은 불꽃놀이를 할 거야. 다이너마이트의 발명은 초기에는 굉장히 비밀스럽게 가발됐겠죠. 근데 이게 곧 세상에 널리 알려지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비밀보다 더 짓궂은 불꽃놀이. 짓궂은이라는 표현이 재밌는데요. 이게 그의 발명이 그 당시에 너무 사람들 충격을 줬고요. 너무 큰 흥분을 만들어냈어요. 그거를 비유한 문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폭죽 타임. 맛 좀 봐. 폭죽 타임. 폭죽 타임. 멈칫 폭죽 타임. 포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네네. 이게 화포, 대포를 의미합니다. 아, 그쵸. 무기를 의미해요, 무기. 그래서 맛 좀 봐. 이거 사실 무기에서 많이 쓰잖아요. 네. 야, 이 총알 맛 좀 볼래? 화포 맛 좀 볼래? 맛 좀 봐. 이 말이 다이너마이트가 군사용으로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원래 다이너마이트는 뭐 의도와 불을 다르게. 파거나 네. 어떤 산을 예. 연결하거나 뭐 뚫거나 이럴 때 썼는데 이게 군사용으로 사용된 겁니다. 알프레드 노벨이 다이너마이트가 무기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문장이 바로 포 부분이에요. 안타까워. 알프레드 노벨 포. 그리고 까불어봐. 저기 칠흑 자식의 생채기를 내봐. 빛이 펑펑 새나오게. 이거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노벨의 발명품은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자원, 기회 이거를 드러냈어요. 그래서 칠흑 자식이라는 표현이 어둠 속에 있던 자원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라는 건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칠흑 자식이다. 이 다이너마이트가 없었다면은 결코 세상에 나타날 수 없는 그 중요한 칠흑 속에 숨겨져 있던 그 자원들을 칠흑 자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없었다면 절대 나타나지 않았을 녀석들이다. 근데 생채기를 냈어요. 이 말은 그의 발명품이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산업과 일자리가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노벨의 발명품 다이너마이트 덕분에 어떻게 보면 이 광산에서 광물과 석탄을 캐는 완전히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생겼죠. 그리고 알프레드 노벨이 대단한 게 역사상 처음으로 글로벌 대기업을 만듭니다. 아. 전 세계에 다이너마이트가 공급이 돼서 네. 일자리와 산업이 만들어져요. 아.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이너마이트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밤과 밤 사이에 갇혀버렸던 햇살을 내 화살촉에다 묻혀놓을 거야. 노벨은 그의 발명으로 인해서 많은 밤을 고민하면서 보냈습니다. 화살촉이라는 건 뭐다? 누군가를 공격하는 무기예요. 근데 밤과 밤 사이에 갇혀버렸던 햇살, 이거는 그의 발명이 세상에 가져올 희망을 상징합니다. 근데 무기에 햇살을 묻혔다. 다이너마이트가 지금 현재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무기에 햇살을 묻혔던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결국 그는 자신의 발명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거야. 절망도 했지만. 네. 화살촉이지만 여기에 나는 햇살을 묻히겠다. 이게 노벨이 생각하고 꿈꾸던 세상이에요. 네. 그냥 이 문장이 너무 예쁜 거예요. 햇살을 내 화살촉에다 묻혀놓을 거야. 군사적으로 사용되는 이 무기를 나는 끝까지 인류의 희망과 어떤 행복, 이 인류애를 위해서 쓰일 거라는 것을 나는 절대 이 희망을 놓지 않을 거야. 라는 거를 화살촉에 햇살을 묻힌다라고 표현했어요. 어떻게 이런 문장을 떠올리지? 그리고 보세요. 시위를 더 세게 당겨 관역은 밤의 얼굴. 시위를 어떻게 더 세게 당깁니까? 노벨은 그의 다이너마이트라는 발명을 더욱 강력하게 활용하려고 노력해요. 끝까지 개선하는 거예요. 어떻게 개선하느냐? 그의 발명을 계속 발전시킵니다. 시위를 세게 당겨요. 더 세게. 실제로 노벨은 니트로글리세린을 발견했고 요거를 다이너마이트로, 이거를 또 폭파 젤라틴으로, 그 다음에 발리스타이트로 계속 개선하고 발전시켜요. 시위를 계속 세게 당기지만 당기는 시위가 계속 햇살이 묻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 관역은 밤의 얼굴이다. 어둠 속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는 계속해서 그 관역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찰나의 불꽃을 남겨 저 암흑의 심장에. 다이너마이트는 순간적으로 엄청난 폭발을 일으킵니다. 이게 찰나의 불꽃이죠. 근데 찰나의 불꽃은 다이너마이트의 폭발뿐만 아니라 그의 발명이 세상에 남긴 것과 비슷한 의미예요. 그의 발명이 세상에 순간적으로 엄청난 변화,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걸 찰나의 불꽃으로 표현하신 거고요. 암흑의 심장, 어두운 문제나 상황, 여전히 군사적인 목적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찰나의 불꽃을 남겨. 이게 저는 너무 멋진 문장이에요. 찰나의 불꽃은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죠. 남아있지 않죠. 보통 찰나의 불꽃은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승윤님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찰나의 불꽃을 남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노벨은 찰나가 아니라 남기고 싶었어요. 영원히. 이 찰나의 불꽃을 영원히 남기는 방법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노벨상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찰나의 불꽃으로 끝나지 않게 나는 이걸 세상에 남기겠다. 바로 노벨상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네. 다이너마이트라는 발명 자체가 굉장히 위대하지만 그의 고민이 노벨상이라는 형태로 화살 끝에 햇살이 묻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노벨상이 대단한 게 뭐냐면은 전 세계 모든 많은 나라의 국민들 중에서 인류에 공헌한 사람들을 공정하게 평가해서 상을 준다는 거죠. 성별, 인종 모든 걸 떠나서 그냥 누구나 인류에 공헌한 자는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도 노벨의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남았어요. 즉 찰나의 불꽃으로 끝날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라는 성과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노벨상이라는 유산으로 영원히 남은 겁니다. 찰나의 불꽃을 남겼다.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한 곡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죠. 제가 딱 노벨의 위인전을 보고서 폭죽타임이란 곡을 써야겠다.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 찰나의 불꽃을 남겼네? 아니, 원곡자랑 이 해석이 맞아 떨어질 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게스트였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궤도의 과학 속으로에 나오시면 이렇게 행복한 일이 많습니다. 승윤이 표정을 보세요. 저 행복한 표정.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엔딩을 하고 마치도록 알겠습니다. 궤도의 과학 속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